결국 저희는 또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네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너희한테 언제 나가라고 했니? 왜 이제 와서 그걸 팔아달라고 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얘야,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쯤은 와서 아들, 며느리 노릇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찬을 해줘도 고맙단 얘기도 없고, 필요할 땐 손주 봐달라고 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시댁은 그냥 남이에요. 저는 여기에 오면 너무 불편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눈치 봐야 했고, 명절마다 여기 오면 집안일을 시키시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제 너한테 함부로 대한 적 있었니? 언제 너한테 부당한 걸 강요한 적 있어? 내가 너 도와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매달린 적 있었니? 그리고 너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더라. 시집 눈치 보기 너무 힘들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예전에 다녔었다. 거기 사람들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고.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를 힘들게 했어? 네 얼굴이라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집에 와야지 뭐 시집살이라도 시킬 거 아니냐. 돌아가거라. 나도 내 욕하면서 다니는 며느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아들 내외를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 듣는 얘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72세 최영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땐 공장에서 일을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숨 좀 쉬고 삽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그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오순도순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딸은 일본으로 시집가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은 딸이 초대해서 남편과 저 둘이서 일본에 갑니다. 그땐 손자들 보는 재미에 하루가 짧아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런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건 단순한 고부 갈등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 모임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참았던 걸 내려놓고 제 삶을 다시 세우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제 삶의 뿌리는 푸른 산과 황금빛 논밭으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정읍의 작고 소박한 시골 마을에 깊숙이 내려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에는 늘 가난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을 헤치고 묵묵히 논으로 향하시던 아버지의 굽은 어깨와 새벽부터 텃밭에서 귀한 채소를 한 아름아나다 읍내 장터로 향하시던 어머니의 지친 발걸음은 어린 제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 저희 형제들의 끼니를 챙기랴, 허름한 집안일을 돌보랴, 어머니의 어깨는 늘 무거워 보이셨습니다. 가난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고,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저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드넓은 서울역 광장에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 압도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 마음 속에는 묘한 설렘과 함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커다란 희망이 조심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낯선 서울에서의 제 첫 직장은 구로공단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좁고 답답한 작업실 안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미싱 소리 속에서 저는 묵묵히 손바느질로 옷에 단추를 달고 여기저기 삐져나온 실밥을 잘라내는 단순한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작업을 하다 보면 어깨와 손목이 뻐근했지만 한 달에 18,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벌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용돈을 붙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시절에 저는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꼬깃꼬깃한 지폐를 붙여드릴 때마다 느껴지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소중한 인연,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곳도 신기하게도 바로 그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질 좋은 원단을 납품하는 일을 하던 듬직하고 순박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길에 자꾸 저에게 잠깐이라도 좋으니 밖에서 만나자는 수줍은 눈빛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순박하고 따뜻한 그의 모습에 처음에는 쑥스러워 몇 번이나 그의 호의를 거절했지만 끈기 있게 저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는 그의 진실한 모습에 결국 저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24의 꽃다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의 신혼살림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하고 눅눅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 놓아야 했고 매서운 겨울 추위에는 낡은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밤새도록 두꺼운 내복을 두 겹씩 껴입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힘겹게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듬직한 남편이 늘 제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스러운 아들과 예쁜 딸아이가 차례로 저희에게 찾아와 주었기에 저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쑥쑥 자라면서 점점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저도 다시 억척스럽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도왔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기 위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재래시장에서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돈을 모아 마침내 작지만 허름한 빌라 한 채를 장만했을 때 비록 마당은 없는 낡은 집이었지만 저는 마치 웅장한 성을 가진 듯한 벅찬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작은 공간은 저희 가난한 가족에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이자 춥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아이들이 훌쩍 자라 어엿한 사회인이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 하나가 조심스럽게 피어났습니다. 훗날 낡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은퇴한 후에는 맑은 공기와 조용한 자연 속에서 작은 텃밭을 정겹게 가꾸며 여유롭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저희 부부는 푼돈이라도 아끼며 낡은 지갑을 부여잡고 열심히 저축했고 마침내 경기도 용인 외곽의 아담하고 예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그토록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늑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제가 손수 심은 붉은 고추와 싱그러운 푸릇한 상추가 옹기종기 자라고 있고 뒷마당에는 탐스러운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든든한 감나무 2그루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마당으로 나가 밤새 목마른 꽃과 채소에 시원한 물을 듬뿍 주고 틈틈이 허리 굽혀 잡초를 뽑는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 작은 행복 속에서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온함을 느낍니다. 듬직한 제 남편은 작은 창고에 틀어박혀 낡은 나무를 정성껏 다듬고 무언가를 뚝딱뚝딱 손으로 만들어내는 목공예라는 새로운 취미에 푹 빠져 지냅니다. 저녁 식사 후 남편과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순간 속에서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저희 아들은 지금 분당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있고 예쁜 손주 2을 낳아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듯합니다. 멀리 일본으로 시집간 딸아이는 해맑은 웃음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올 때마다 그 짧은 통화 한 번으로 온종일 제 마음은 감사한 기운으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일이면 어김없이 예쁜 꽃바구니를 보내주었고 어버이날에는 정성스러운 카네이션과 따뜻한 손편지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런 살뜰한 마음 씀씀이에 저는 늘 고맙고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와 함께 첫 명절인 추석을 함께 보낸 후부터 며느리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괜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어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명절이면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는 집에 오자마자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버이날에는 형식적인 카톡 메시지 하나가 전부였고 제 생일에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늘 아들 핸드폰을 통해 바빠서 이번에는 못 가요라는 짧은 메시지만 전달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요즘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점점 더 깊어지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일 거야.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며느리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지.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꿋꿋하게 이 모든 서운함을 속으로 삼키며 견뎌왔습니다. 손주들의 앙증맞은 울음소리가 처음 세상에 울려 퍼졌을 때 제 가슴은 벅찬 감격과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꼬박 2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의 신비로움과 축복에 온 가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떨리는 목소리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조리원 끝나면 딱 한 달만 저희 집에 와서 산후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애 낳고 나니까 정말이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장모님은 몸이 아파서 산후조리 못 도와주신다고 하고 엄마한테밖에 부탁할 수가 없네요. 그 간절한 부탁에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 엄마가 곧 갈게 라고 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곧장 옷까지 몇 벌을 챙겨 서둘러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렘과 기대로 가벼웠습니다.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며느리는 창백하게 마른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메마른 말투와 어딘가 모르게 굳어있는 표정에서는 진심으로 저를 반기는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속하게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며느리와 저 사이의 미묘한 어색함,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된 한 달 도우미는 야속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2달, 석 달로 늘어났고 결국 첫째 손자가 꼬물꼬물 작은 발로 어린이집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도록 손주의 곁을 지키는 보모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의 어둠을 헤치고 눈을 뜨면 저는 익숙한 듯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2번이나 전철을 갈아타는 고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아들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이미 화려한 화장과 세련된 옷차림으로 분주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곤히 잠든 어린 손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토닥거리며 다시 재우고 때맞춰 분유를 먹이고 옹알거리는 작은 입술에 이유식을 떠넣어주고 쉴 새 없이 칭얼대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놀아주다 보면 하루는 순식간에 저물어 갔습니다. 제대로 된 아침 식사는 늘 거른 채 점심은 대충 식어버린 빵 조각이나 찬밥에 김치 몇 조각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손주의 밥을 챙기는 것이 늘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고단함 속에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직 채 말을 배우지 못한 작은 손주가 할무이 할무이 하며 해맑게 웃을 때면 하루 종일 저를 짓눌렀던 피로감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수한 눈빛과 따뜻한 작은 손의 감촉은 제게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덧없이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둘째 손자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와주실 수 있죠? 마치 당연하다는 듯 건네는 무심한 말투 속에서 저는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지만 귀여운 손주들의 얼굴이 아른거려 또다시 망설임 없이 손주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쑤시고
저린 무릎과 시큰거리는 손목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저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두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꽉 채워지는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젊음과 건강을 기꺼이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라도 건네던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어떤 정성을 쏟아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어도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아도 아이들의 옷가지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아도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사의 빛도 칭찬의 말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정성껏 끓인 따뜻한 된장국을 식혀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늦은 밤 퇴근한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짠데요. 애들이 짜게 먹으면 안 좋은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쩌면 제 입맛에는 괜찮았지만 며느리 입맛에는 짜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싸늘하고 날카로운 말투는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불편하게 생각할까봐 주방에서 조용히 밥만 차리고 웬만해서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혹시 내가 직접 만든 반찬이 부담스러운 거라면 이제부터는 그냥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택배로 보내는 게 서로에게 더 편하겠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어색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아들에게 익숙한 엄마의 맛을 담아 조용히 전달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달콤 짭짤한 불고기를 넉넉히 재워두고 포슬포슬한 감자를 간장에 졸여 맛있는 감자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뒷마당 텃밭에서 싱싱하게 자란 푸릇한 상추와 향긋한 깻잎, 매콤한 풋고추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털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과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상할까봐 아이스팩까지 꼼꼼하게 넣어 포장한 택배 상자는 매주 어김없이 분당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에게서는 그 어떤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택배가 무사히 도착했다는 짧은 연락 한 통 없었고 잘 먹었습니다라는 감사 인사는커녕 문자 메시지 한 줄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무관심은 저를 점점 더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못해 결국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반찬 도착했을 거야. 혹시 냉장고에 안 들어갔으면 바로 넣어주고 고추는 상온에 두면 금방 식으니까 꼭 냉장 보관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메시지를 읽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다독였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주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며느리에게 출장이나 외출 계획이 생기면 그때는 어김없이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애들이 오늘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나서 어린이집에 못 갔는데 혹시 잠깐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가게 됐는데 염치 없지만 애들 하루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늘 급박하고 딱 필요한 말만 건조하게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간절한 부탁이 아닌 당연한 요청으로 느껴지는 냉담함을 감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었고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이제 제 텅 빈 인생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과 같았으니까요. 손주들을 돌보는 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과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갈게요. 애들도 많이 컸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저는 너무나 기뻐서 남편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시장에 나가 싱싱한 전 재료와 갖가지 과일, 손주들이 좋아하는 알록달록한 과자들을 푸짐하게 사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밤늦도록 정성껏 전을 부치고 손이 많이 가는 잡채를 만들고 며칠 전부터 뒷마당 텃밭에서 직접 뽑아 다듬은 고추와 쪽파로 맛깔스러운 나물을 무쳤습니다. 온 집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할 생각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하루 전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갑자기 처가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이번 추석에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죄송한 듯 했지만 옆에서 며느리는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그저 조용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다가 또 이런다 하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뭐. 우리 둘이 오붓하게 먹자. 어차피 다 우리 둘이 먹으려고 만든 거지. 뭘. 하지만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을 바라보니 주체할 수 없는 허전함과 서운함,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 갓 튀겨낸 따뜻한 동태전, 온종일 정성껏 다듬은 갖가지 나물들이 가지런히 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저 몇 젓가락 뜨는 둥 마는 둥 씁쓸한 저녁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밥 한번 먹어요. 그러면서 근처에 있는 꽤나 유명한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그날 며느리는 시종일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밥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척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그 자리가 몹시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애써 저와 눈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있지 않니?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며느리는 내하고는 끝을 흐리며 어색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씁쓸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며느리는 우리를 몹시 불편해하는 게 분명해.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랑 반지하 방에서 죽어라 일하면서 너 하나 번듯하게 키웠다.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방에서 아프다고 제대로 병원 한번 못 가보고 그저 너 대학만 보내자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제 우리는 정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되면 저는 또다시 습관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든 반찬을 어린 손주들이 맛있게 먹어줄까봐, 혹시라도 굳게 닫힌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까봐 그 작고 희미한 희망 하나를 붙잡고 묵묵히 반찬을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저희 가족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아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지만 그 떨림 속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전세 보증금이 많이 부족해요.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혹시 예전에 성남에 분양받으셨던 그 집 지금은 새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그 집은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밤낮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악착같이 일해서 겨우 마련한 노후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어 혹시라도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라도 필요할 때 그 집을 팔거나 월세를 받아가며 쓰자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한 푼 한 푼 피 같은 돈으로 일궈낸 삶의 결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그토록 소중한 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요구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하니 차마 안 된다는 모진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 낡은 생각 하나가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짓눌러 왔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 살아라. 어차피 우리 지금 세 받고 있는 거고 연말에는 나가니까 애들이랑 넓게 따뜻하게 지내는 게 우선이지 뭐.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그 집을 주었습니다. 보증금은 물론 단 한 푼의 월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손주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넓고 따뜻한 공간에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늙고 지친 부모의 간절한 마음 하나로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그 당연한 배려에 대한 단 한 통의 따뜻한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형식적인 인사조차, 문자 메시지 한 줄조차 야속하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 전화를 걸어와 엄마 정말 고마워요 하고 어색하게 감사 인사를 전하긴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 쑥스러워서 말로는 표현 못할 수도 있지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니까. 저는 또다시
그렇게 며느리의 차가운 무관심을 애써 이해하며 씁쓸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걱정스러운 목소리의 아들에게서 아들이 독감에 심하게 걸려 며칠째 알아누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3일째 열이 안 내려요. 회사도 못 나가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희미한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자마자 서둘러 시장으로 가서 아들 몸에 좋다는 황태와 귀한 전복, 그리고 기운을 북돋아줄 인삼을 샀습니다. 밤새도록 정성껏 황태를 푹 고아 시원한 황태국을 끓이고 부드러운 전복을 잘게 썰어 영양 가득한 전복죽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식지 않도록 작은 보온통에 조심스럽게 담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성남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르니 굳게 닫힌 문이 천천히 열리고 며느리가 평소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애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차가운 며느리의 첫마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그저 몸을 살짝 옆으로 비켜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습니다. 이거 애비 몸 좀 나으라고 끓여왔어. 직접 만들었으니 오늘 꼭 좀 먹여. 애끓는 마음으로 건넨 제 말에 며느리는 여전히 싸늘한 표정으로 네, 그냥 저기 식탁 위에 놔두세요. 라고 짧게 대답하며 뒤돌아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 한 잔 건네는 것도 없이 고맙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저는 그렇게 10분도 채 안 되어 낯선 아들 집에서 서둘러 나와야 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홀로 남겨진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야속함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소중한 집 차라리 안 내줬을걸. 아픈 내 새끼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러 온 늙은 엄마를 이렇게 대접을 하다니.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남편이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린 진짜 가족이 맞긴 한 거냐? 그 짧고 묵직한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습니다. 며칠 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나오는데 친하게 지내는 한 지인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영희 권사님,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혹시 오해하실까봐 망설이다가요. 며느리분이 저희 교회 자매 모임에서 이런저런 힘든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지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너무 힘들고 시집살이 때문에 심지어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마치 얼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줄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되도록 말을 아끼고 묵묵히 지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억지를 부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키거나 불편한 부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오면 며느리 힘들까봐 음식도 미리 다 해놓고 그저 편안하게 먹고 쉬어가라고 배려했습니다.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도 그저 형식적인 카톡 메시지 하나만 와도 고맙다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 좋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든 배려와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그토록 견디기 힘든 시집살이였던 건가요? 제가 며느리가 그토록 숨막히는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건가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멍한 표정으로 소파에 가만히 앉아 긴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제 굳은 표정과 싸늘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쉽사리 말을 걸어오지 못하고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밤새도록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보려고 애썼지만 그 어디서부터 관계가 이렇게 어긋나고 어떻게 이 깊은 골이 파이기 시작했는지조차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제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고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어색한 표정의 아들과 굳은 얼굴의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어서 와라.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별일 없지? 남편도 영문 모르는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왔니? 아들은 머쓱한 듯 뒷머리를 극적였고 며느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사이 저는 서둘러 물과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왔어?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묻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들의 말끝을 기다리자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애들도 점점 크고 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전세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전에 살던 성남 그 아파트 그거 팔아서 저희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과 저는 순간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저희 노후의 전부와 같은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집은 너희 잠시 살라고 해준 거지 우리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쓸 거야.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어차피 저희 살라고 비워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아들인데. 며느리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제가 힘겹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가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아들 집 넓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저희 형편도 어려운데. 그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매정한 말투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섭섭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모진 말을 할 수 없어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집이야. 너희 잠시 살라고 해준 거고. 제 떨리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또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네요.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너희한테 언제 나가라고 했니? 왜 이제 와서 그걸 팔아달라고 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얘야,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쯤은 와서 아들, 며느리 노릇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반찬을 해줘도 고맙단 얘기도 없고 필요할 땐 손주 봐달라고 하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며느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호하고 냉정한 얼굴로 차분하지만 냉랭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차가운 침묵이 잠시 흐른 뒤 며느리의 싸늘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한테 시댁은 그냥 남이에요. 저는 여기에 오면 너무 불편해요. 결혼하고 나서 계속 눈치 봐야 했고, 명절마다 여기 오면 집안일을 시키시는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며느리를 위해 쏟았던 저의 모든 정성과 사랑, 헌신과 노력을 남이라는 그 차가운 한마디로 너무나도 쉽고 잔인하게 지워버리는 그 야속한 말이 제 삶의 모든 의미와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언제 너한테 함부로 대한 적 있었니? 언제 너한테 부당한 걸 강요한 적 있어? 내가 너 도와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매달린 적 있었니? 그리고 너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더라. 시집 눈치 보기 너무 힘들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예전에 다녔었다. 거기 사람들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고. 사실이잖아요. 아니, 내가 너한테 뭐를 힘들게 했어. 네 얼굴이라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돌아가거라. 나도 내 욕하면서 다니는 며느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동안 붙잡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는 애써 아들 집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보낼 필요도 없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 음식을 혼자 짊어지고 준비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았고 헛된 기대를 품지도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성남에 있는 그 집 그냥 팔아버려요. 더 이상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깊숙이 쳐다보다가 무거운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빛을 마주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묵묵히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겠다고요. 제 남은 삶은 오롯이 저 자신과 남편을 위해, 그리고 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겨우 용기를 내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시세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감정이 아닌 제 골마버린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너무나도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렇게나 소중했던 성남의 보금자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고 부동산 문을 나서는 길, 따뜻한 햇살이 쏟아졌지만 제 손끝은 여전히 얼음처럼 서늘했습니다. 그 집을 아들에게 내어줄 때만 해도 저는 그곳에서 손주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가득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부질없는 희망을 산산이 부수고 겨우 제 앙상한 삶 하나 되찾는 낯선 길목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서글프고도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마른 기계음이 2번 울리고 마침내 그 익숙한 목소리가 떨리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식아, 엄마 그 집 팔았다. 다음 달까지 짐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더라. 뭐라고? 그 짧은 2글자 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람과 격렬한 분노,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이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집을 팔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 순간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마치 터져버린 댐처럼 한꺼번에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집, 너한테 준 거 아니야.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잠시 너희 살라고 내어준 것뿐이야.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 있니? 내가 너희 아이들 밤낮으로 돌봐주고 정성껏 반찬 만들어 보내고 너희 편하게 살라고 그 귀한 집까지 비워줬을 때 너희 부부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우리 늙은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겁고 싸늘한 침묵 속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진실을 어렵게 꺼내놓았습니다. 내 아내 입에서 내가 똑똑히 들은 말이 뭔지 알아? 시댁은 그냥 남이다. 나는 여기 오면 너무 불편하다. 그 빌어먹을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모진 말을 그 차가운 눈빛을 수도 없이 견디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너희 불편할까봐, 혹시라도 서운할까봐 꾹 참고 또 참았어. 근데 이젠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 아들은 제 격앙된 목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너무나도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참으로 이상한 감정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는데 야속하게도 단 한 조각의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너무나도 늦게 제 귀에 도착했기 때문이겠지요. 이미 굳게 닫혀버린 제 마음의 문을 이제 와서 두드리는 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그 어떤 사과의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죄책감에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살갑게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수화기를 들고 망설이다가 문득 온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감정에 결국 전화를 끊어버린 날도 많았습니다. 2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 근처의 낡고 허름한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좁고 오래된 빌라였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낯선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아들은 퇴근 후 힘든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며느리는 밤늦도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손주들은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후 텅 빈 집에서 홀로 TV를 보며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엄마 아빠를 기다린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안쓰러운 모습에 한때는 제 가슴 한켠이 깊게 시려왔습니다. 몇 달 뒤 뜻밖에도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며느리는 밤샘 아르바이트에 지친 듯 눈밑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볼은 홀쭉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떨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맑고 순수했던 얼굴을 보면 며느리라는 이름에 가족이라는 끈에 덧없는 기대를 품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제게 가져다 준 깊은 상처와 아픔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담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제 진심을 어렵게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한테 뭘 바라지도 않고 원망도 하지 않아. 그냥 서로 너무 기대하지 말고 불편하지 않게 편한 만큼만 그렇게 지내자. 가족이라는 그 덧없는 이름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서로의 삶을 그냥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깊고 어두운 눈빛 속에서 며느리가 저를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나란히 마당에 나가 따뜻한 국화차를 천천히 마시며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서 살아요. 제 말에 남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늙고 거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고 진실되게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진정으로 따뜻하고 변치 않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순간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멀리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일본은 벌써 이렇게 더운데 한국은 얼마나 더 더우시겠어요? 이번 여름에는 힘드시더라도 저희 집에서 같이 보내요. 우리 예쁜 아이들도 엄마,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굳게 닫혔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아직도 저를 진심으로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구나. 기꺼이 저를 따뜻하게 품어줄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남편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면 우리만 생각해요.
가서 천천히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느긋하게 쉬면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와요. 제 따뜻한 눈빛을 마주보며 남편은 굳게 제 손을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네. 그 짧은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하게 제 메마른 가슴 속에 오랫동안 따뜻한 울림으로 남아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